소련 붕괴를 불과 몇 달 앞둔 1991년 소련의 항공우주 설계국 야코블레프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초음속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국가 파산으로 인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결국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냉전의 숙적이었던 미국의 항공사 로키드와 비밀 협상에 나선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국가 반역죄로 숙청당할 일이었지만 무너져가던 소련 정부는 이를 통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일개 설계국이 국가를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거래를 트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후 로키드는 자금난에 허덕이던 야코블레프 설계국에 수백만 달러 수준의 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핵심 기술 데이터를 통째로 손에 넣는 데 성공했죠. 로키드는 왜 적국의 전투기 데이터를 이렇게 공들이면서까지 사들인 것일까요? 그리고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도대체 어떤 전투기를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련의 마지막 수직 이착륙 전투기 야크 14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 해군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 야크 38을 항공 순양함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 투입하고 보니 야크 38은 전투 반경도 좁고 자잘한 결함도 많아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엔진은 수시로 고장이 났고 심지어 사출 오작동으로 파일럿이 전투기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도 자주 발생했죠. 소련 해군이 원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이런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도 원활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투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이에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1975년부터 차세대 수직 이착륙 함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개발의 목표는 명확했는데요. 초음속 성능,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전투 반경, 그리고 야크 38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완전히 해소한 신뢰성 높은 기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를 넘어서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개발 과정은 처음부터 굉장히 험난했는데요. 초음속 성능과 수직 이착륙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사실상 서로 상반되는 기술적 난제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기체는 가볍고 날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는 리프트 추력이 필요해 필연적으로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수년간 기체 시험을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 해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죠. 바로 미국의 프렌 휘트니사가 개발한 3베어링 노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엔진 배기구에 3개의 회전마디를 설치해 추력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요. 덕분에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폭발적인 추력과 초음속 비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후방 추력 모두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기체의 동력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체 후방에는 R79V 300 터보팬 엔진 1개가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엔진의 최대 추력은 약 15,500kg 포스로 당시 소련 전투기 엔진 중에서도 최상급 추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의 배기 노즐은 수직 이착륙 시 95도까지 꺾을 수 있어 강력한 하방 추력을 만들어냈죠. 앞서 말씀드린 3베어링 노즐 기술이 적용된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석 바로 뒤에는 리프트 엔진 RD41 2개가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리프트 엔진의 추력은 한 개당 4,100kg 포스로 야크 38의 리프트 엔진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 3엔진 구성을 통해 야크 141의 수직 이착륙 추력은 약 2만 kg 포스에 달하게 되었죠. 사실 이 엔진 구성은 당시 굉장히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수직 이착륙 엔진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영국의 해리어처럼 단 한 개의 엔진으로 노즐 방향만 바꿔 날아오르는 방식, 그리고 전작인 야크 38처럼 별도의 리프트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야크 141은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엔진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메인 엔진으로 강한 추력을 뿜어내어 초음속 비행을 가능케 하다가 수직 이착륙 시에는 90도 아래로 꺾이는 추력 편향 노즐을 적용했고, 이와 동시에 조종석 바로 뒤편의 리프트 엔진을 가동하여 기체의 균형과 상승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를 채택한 것입니다. 훗날 이 기술은 전투기 개발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F-35B가 채택한 추력 편향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영상 후반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크 141은 심지어 마 1.7이라는 속도를 달성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수직 이착륙 함재기가 최고 속도 마 1.0을 넘기는 것도 당시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무려 마 1.7을 찍었던 것이죠. 기체 크기도 상당히 컸습니다. 전장 약 18.3m, 날개폭 약 10.1m로 폭은 좁고 기다란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실용 상승 한도는 약 15,500m였으며 전투 반경은 단거리 이륙 기준으로 약 690km에 달했습니다. 이는 야크 38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리였죠. 무장 탑재 능력도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기체 내부에는 30mm GSH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었고 날개 아래에는 4개의 파일런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대공 미사일 R-73과 R-60, 공대함 미사일 KH-35, 각종 폭탄 등 최대 약 2,600
1600kg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죠. 항공 전자장비 역시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야크 141에는 주크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되어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야크 141의 첫 시험 비행은 1987년 3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기체는 수평 비행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수직 이착륙 시험을 포함한 완전한 전환 비행이 가능해진 것은 3년이 지난 1990년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13일 마침내 수직 이륙에서 초음속 순항 그리고 수직 착륙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냈죠. 역사상 최초로 초음속 수직 이착륙 함재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비행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항공 순양함에서 야크 141 한 대가 착륙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착륙 속도를 맞추는 데 실패해 기체가 갑판에 충돌한 것이었죠. 다행히 자동 사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파일럿은 살아남았지만 기체는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소련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나머지 시제기로 시험을 이어가려 했지만 때는 1991년 이미 소련은 붕괴하고 있었죠. 이 낌새를 눈치챈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야크 141의 데이터를 외국에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엥? 갑자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설계국의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끊긴 상황이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기술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낚아챈 곳이 바로 미국의 방산기업 록히드였습니다. 록히드는 당시 미국 해병대를 위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수직 이착륙과 초음속을 동시에 달성한 야크 141의 기술 데이터는 록히드에게 꽤 괜찮은 참고 자료였습니다. 이후 1년에 걸쳐 록히드와 야코블레프 설계국 사이에 기술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야크 141의 추력 편향 기술 데이터가 록히드에 넘어가게 되었죠. 당시 록히드가 지불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300에서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록히드는 야크 141의 추력 편향 기술로 F-35B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물론 F-35B의 추력 편향 시스템이 야크 141의 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록히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JSF를 준비 중이었고 때문에 야크 141의 실제 비행 데이터가 필요했는데요. 물론 미국에게도 과거 유사한 개념 연구가 있었지만 야크 141의 비행 데이터는 개발 기간과 비용을 수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때문에 록히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었죠. 다만 미 엔지니어들이 이를 그대로 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야크 141의 엔진 구조와 달리 샤프트 구동 리프트 팬이라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즉 F-35B는 분명히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이지만 야크 141의 실전 비행 데이터가 참고는 되었다. 이 정도가 적절한 평가인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이 남아있기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이후 러시아에 남아있던 야크 141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해군의 예산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야크 141 양산 계획도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이후에도 수출 고객을 찾아 영업에 나섰지만 끝내 어떤 나라도 이 기체를 구매하지 않았죠. 게다가 완성된 시제기는 단 4대뿐이었고 심지어 그중 한 대는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살아남은 한 대는 현재 모스크바 근교 자도로즈니 기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기체를 만든 야코블레프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1990년대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도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록히드와의 기술 협력 계약으로 생긴 자금이 설계국이 최소한의 인력과 설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덕분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금으로 야크 141 양산이 재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당시 러시아 공군은 노후화된 L-29, L-39 훈련기를 대체할 신형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야코블레프 설계국은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로 훈련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 훈련기가 바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훈련기 야크 130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코블레프 설계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걸작 야크 13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